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 끝에는 항상 이제 상승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네, 하락이 하루빨리 끝나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더문을 외치던 비트코인 하루 새 5,000달러 밑으로 뚝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12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로 방향을 전환했는데요. 전날 5,416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이 이날 5,000달러 밑으로 미끄러졌다며 암호화폐 대장주의 부진으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72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시세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게 되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4,992달러로 전날 대비 400달러 가까이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네, 전체 시가총액이 1,691억 달러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저항선에 부딪힌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CCN은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쿠르거의 분석을 인용하여서 비트코인 저항선은 5,000달러대 위로 5,300, 5,500, 5,750, 6,000달러대에 있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은 5,000달러이고 다음 지지선은 4,780달러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비트코인 급락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하는데요. 4,000달러대의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는 비트코인 가격 4,000달러대 전역에 여러 단계의 강력한 지지선들이 있게 되는데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4,000달러 이하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하락을 겪고 있는데요. 강력한 상승이 왔던 지난주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하루빨리 암호화폐 불장이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와는 다르게 이제 또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도달하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브라이언 켈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기록을 세우는 길에 왔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CNBC의 패스트 머니 쇼에서 브라이언 켈리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취한 많은 투자자와 분석가들과 합류했다며 그는 이번 달 약 30%가량 상승한 비트코인이 결국 2만 달러를 돌파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능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그는 쇼에서 비트코인이 2년 내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여러 네트워크 지표를 공개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활성 비트코인 주소의 수가 연초 이후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켈리는 이 신호가 측정 지표는 거래자가 비트코인을 낙관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라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피델리티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이제 저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입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이런 지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에 의해서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들고 프로세스의 가격은 상승한다며 언급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비트코인 반감기,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런 상승장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빠르면 1월달, 한 달 내, 길면 2달 내인데요. 2020년 5월 6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1년 전인 2019년
5월, 6월에 암호화폐의 강력한 상승 랠리가 온다고 많은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 유튜버 분들, 많은 기사들, 전문가 분들, 그리고 트레이더 분들이 모두 공통된 의견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과연 2019년 5월, 6월 얼마 남지 않은 그 달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첫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8일 평양에서 개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한국인 참석 금지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평양에서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평양 블록체인 컨퍼런스는 당초 지난해 10월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서 중단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컨퍼런스가 열리면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게 더욱더 광고 효과도 있고 좋은 게 아닌가요? 너무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일 평양 컨퍼런스 관계자는 블록 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전문가들이 평양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라며 평양 컨퍼런스를 통해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비전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평양 컨퍼런스는 연사 강연뿐 아니라 북한 주요 지역 관광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광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인민대학습당과 개성 판문점, 주체 사상탑, 김일성 광장 등을 둘러보고 사격 및 쇼핑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컨퍼런스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평양과학기술단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컨퍼런스 참여 연사와 주제는 비공개라며 24일에는 프라이빗 비즈니스 미팅을 가진 후에 대동강 맥주 공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며 이 관계자에 따르게 되면 참가비는 개인당 3,300유로, 한화 423만 7천원, 약 4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준비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 국민 제외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올해 미국 국민은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면서 베이징 평양 항공권과 평양 삼성 호텔 7박 숙박, 식사는 채식 위주의 식단이라고 하고 컨퍼런스 입장권, 한국어, 영어 통역기, 이동수단, 관광지 입장권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취소되면서 한국어와 영어 통역기를 쓰고 있네요. 북한 비자는 또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따로 결제를 해야 한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곧 있으면 첫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관해서 18일 이후에 많은 기사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그때 어떠한 기사들이 나오게 될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스트레스의 공동 창업자 탐 리가 트위터에 지난 2일 비트코인 고통 지수가 2016년 6월 이후 최고치인 89를 기록했다며 지수가 67을 웃돌 때 비트코인 가격은 평균 25% 하락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까지 하락 후에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반등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3,000달러까지 하락을 한다면 아마 많은 암호화폐 이런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디지털 기업 CEO가 정부 분야 블록체인 활용 잠재력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호주 미디어 더 맨다린에 따르게 되면 미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이전시의 임시 CEO인 피터 알렉산더가 현지 상원 평가에서 블록체인은 여전히 많은 기회를 품고 있다며 특히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은 정부 업무 분야 활용 잠재력이 부각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디어는 최근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DATA 다타 61과 호주 컴퓨터 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단기 성과에 여전히 의문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부 업무 등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데 업계 다수 전문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정말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에서 많은 정부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2019년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블록체인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머의 창시자가 블록체인 진정한 도입을 위해서 기본 경제 모델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부머의 창시자 궈창이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토큰 관련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블록체인은 기존 인터넷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토큰 경제학 측면의 기본 원리와 자체 메커니즘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술 잠재력을 최대한 확대, 기술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많은 기업들이 기술적인 역량만 강조한 나머지 생태계 내부 경제 모델 구축 문제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있어 기본적인 원리 구조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그는 대분 블록체인 도입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며 부머는 세컨드 레이어 프로토콜, 즉 블록체인 사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컨센서스 레이어와 뎁 사이에서 기능하는 인프라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뎁이 보다 빠르게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진정한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 기업 경쟁력 연구소 소속 수석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접근법을 비판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규제로 인해 잠재력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만약에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간주돼 SEC의 조사를 받는다면 블록체인 기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어서 SEC의 암호화폐 감독 방식은 개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면서 한편 이번 주 초 제가 전 영상에도 언급해드렸다시피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 하원 의원이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해서 배제하는 토큰 분류법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유가증권과 암호화폐, 유가증권으로 볼 것이냐, 그냥 디지털 자산으로, 새로운 자산으로 볼 것이냐, 많은 이런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기울기는 유가증권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의 의원들도 이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코인이 XRP 코인입니다. 현재 유가증권이냐 아니냐 많은 커뮤니티 내에서도 많은 기사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이미 유가증권이 아니다라는 선례를 보였기 때문에 XRP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별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재판부 내에서도 XRP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떠한 결정을 미 법무부에서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 모건과 서클이 맞붙었다고 합니다. IMF 주최 토론에서 암호화폐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주최한 디지털 시대 돈과 페이먼트라는 토론에 암호화폐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패널 토이에 참석한 암호화폐 개발사 서클의 제레미 올레어 대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인터넷 이용자를 연결하는데 최적의 답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 체이스의 사라 영 우드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여전히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 시스템은 사람이 필요로 한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게 되면 IMF 토론장에는 올레어 대표, 영 우드 CFO 외에도 유럽 중앙은행 분우아 퀼레 이사와 케냐 중앙은행 패트릭 노조체 총재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모바일과 P2P 결제 시장의 성장세로 토론을 시작하자 올레어는 곧바로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연결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위챗, 알리페이와 같은 페이먼트 시스템이 분명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낮지만 암호화폐는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연결돼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제3자 없이도 지구상에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주권을 가진 돈이 유통된다면 사람들은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면서 암호화폐가 자리 잡을 시 자체 준비 통화가 없는 국가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런 국가로서 현재 맞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가깝게만 봐도 베네수엘라만 봤을 때 자국의 통화보다 비트코인, 대시 이런 암호화폐들을 더욱더 선호하는 게 이런 의견에 뒷받침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단순히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넘어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올레어는 사람이나 중개인이 아니라 수학적 증명, 암호학을 믿는 것에 가깝다면서 이미 무기 시스템 등 쓰이는 수학적 암호화가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믿는다면 보다 회복력 있는 안전하면서도 주체적인 형태의 금융 시스템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반론도 곧바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기술이 아니라 규제를 받는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논리라고 합니다. 네, 영 우드는 제대로 규제받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쟁자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면서 은행은 기술 회사로서 고객이 예측 가능한 수준의 투명성과 보안을 제공해 왔다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퀼레 이사는 사기꾼이야 어디에나 영원히 존재한다며 그보단 탈중앙화로 인해 시스템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옅게 퍼져 있던 위기가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졌던 까닭에 우린 더 강한 규제, 중앙화로 회귀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탈중앙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시스템 취약성을 유발하지 않는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노조제 총재가 정전을 예로 들며 아무리 굉장한 아이디어라도 어떤 상황이든 99%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라도 100% 보장해줘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철진한 기존 지폐가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며 그는 기술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어떤 모델을 더 신뢰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뜻깊은 정말 양질의 이런 토론을 나눈 것이 기사로도 느껴지는데요. 과연 IMF 주최의 토론에서 암호화폐에 관련한 이런 논쟁을 한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나중에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스의 개발사죠. 블록원이 오늘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에 이오스 내
리카르디안 컨트랙트의 가용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리카르디안 컨트랙트 툴킷을 공개했다고 IM-EOS가 전했다고 합니다. 블로거는 또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미디움에도 새 리카르디안 컨트랙트의 일관성과 투명성 두 가지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미국 디지털 기업 CEO가 정부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잠재력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계 투자 업체가 신흥국에서 비트코인 시장 반응이 느리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브레이브 뉴스 코인에 따르게 되면 미국 투자업체 패스포트 캐피탈이 이제 신흥국의 비트코인 보급 속도는 선진국보다 빠르다며 반면 가격 급 변동 시 시장 반응 속도는 느리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업체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비트코인 가격 등락과 선진국 및 신흥국의 비트코인 거래량 변화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해당 기간 선진국 비트코인 거래량은 비트코인 가격과 비슷한 등락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반면 신흥국 비트코인 거래량과는 다소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또한 신흥국의 경우 가격 하락 후에도 반등 폭이 비교적 컸으며 비트코인 등락 폭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스카이 중 한 곳이죠. 네, 연세대에서 미래 캠퍼스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합니다. 출석 체크도 강의 평가도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2020년 블록체인 캠퍼스를 예시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꾸미고 있네요. 네, 대학생 A씨는 더 이상 교양 과목 시간에 전공 공부를 할 수 없다며 그동안 시험 여러 개가 겹치는 기간엔 교양 과목 교실 근처까지 가서 위치 인식 어플리케이션 비콘으로 출석 체크를 한 후에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와 전공 공부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수님과 학우들의 휴대폰이 하나의 비콘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수업 중에 교실을 벗어나면 교수님과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출석 체크가 무용지물이 된다며 출석 사항은 데이터 변조상의 블록체인 상에 이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출석하고 도망치기가 영원한 출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A씨가 전공 공부에만 매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교양 과목도 열심히 들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전공을 살려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탓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동기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모바일 앱으로부터 많은 창업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합니다. 기존 학교 커뮤니티와는 다르게 미디엄이나 브런치에서 올라올 법한 설명글과 각종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창업 관련 콘텐츠 역시 다양하다며 이렇게 창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글을 한번 올렸는데 추천수가 많아 토큰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회관 어딘가에 가면 이 토큰을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아이딜리언이 블록체인상 앱이라는 말만 얼핏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블록체인 캠퍼스가 조성된 2020년 대학생 A씨의 일과를 상상해 봤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상상이 정말 현실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연세대학교와 포스텍은 기술을 공유해 블록체인 캠퍼스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연세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수많은 강의의 출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본교 학부 학생 수만 2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 학생들의 출석 여부가 모두 위변조 없이 기록되는 초대형 블록체인 출석부가 나오게 된다며 연세대 학생들은 블록체인상 D앱 아이딜리언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딜리언은 하이퍼레저를 사용하는 연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의 첫 D앱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학생들이 올린 콘텐츠나 후기가 단순 게시글로만 남지 않고 좋은 컨텐츠로서 투표를 많이 받을 경우 작성자에게 토큰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토큰을 받았는지 앱 내 암호화폐 지갑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며 이는 장학금으로서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상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장학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해진다며 네, 이렇게 투명한 기술, 네, 디지털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라이벌 학교 고려대죠. 네, 아마 고려대에서도 이러한 기사가 곧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우리나라의 스카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개의 굴지의 대학이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을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스카이보다는 조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에서도 접목을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정말 상상도 못하는 곳에 이렇게 쓰이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데요. 정말 5년 뒤 아니면 길면 10년 뒤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보안에 팔 걷어 붙인 세계 1위 코인골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죠. 이 바이낸스가 사이퍼 트레이스와 보안 강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이퍼 트레이스는 2015년 설립된 디지털 보안 업체로서 사이버 보안, 디지털 포렌식, 결제망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12일 바이낸스는 사이퍼 트레이스가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을 채택해 AML 즉 사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최고 준법 책임자인 사무엘 림이 바이낸스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한 컴플라이언스야말로 신뢰를 얻는 빠른 길이라고 언급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이낸스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세계 1위 거래소로 굴뚝 우뚝 솟지 않았나 싶은데요. 반면 한 1년 전만 해도 바이낸스와 쌍두마차를 이루던 코인베이스 요즘에 들어서 이제 위협을 느꼈는지 최근 들어서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이낸스와의 격차는 바이낸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면 아마 따라잡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23포인트 내린 4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크립토 탐욕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42 정도면은 조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나의 투자금을 넣는데 약간 조심스러워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지금 2분기 4월에 들어서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30까지 2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정말 5월 6월에 암호화폐 시장의 대랠리 상승 랠리가 찾아와서 70, 80, 90일 2분기에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